자리초 입에 편의점 셔터가 절반쯤 내려와 있어 하라는 하고 신음하며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곧 가게 안에서 어두운 은색으로 빛나는 커다란 사람 형체를 발견하고 그만 혀를 차면서 걸음을 멈춰버렸다. 아무래도 오니키리가 있는 듯했다. 하라가 찾아준 스쿠터용 비옷을 입어 평소보다 덩치가 더 커 보이는 오니키리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따뜻한 음식이 든 케이스 윗단과 아랫단을 가리키며 뭔가를 굼뜨게 주문하고 있다. 방향을 틀어야 할지, 이 짜증을 억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 주저하고 있는데 오니키리가 불쑥 이쪽을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친 듯해 움찔 놀랐지만 이제 와서 물러날 수도 없어 하라는 혀를 차면서 편의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점원은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계산대 위로 몸을 내밀어 오니키리가 가리키고 있던 케이스에서 전 제품 반값이라고 적힌 종이를 떼어냈다. 계산대 위에는 오니키리가 구입한 크로켓과 닭튀김, 감자튀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자식 싹쓸이하다니. 하라는 그중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살을 찌푸리고 음식과 오니키리를 번갈아 보았다. 하라 선배, 여긴 웬일이세요? 버스 놓치셨어요? 그래, 어쩌다 보니. 하라는 심드렁하게 어깨를 으쓱하고 그대로 우비 코너로 향했다. 우산은 몇 개 남아 있었지만 비옷은 딱 2개뿐이었다. 전 처음부터 걸어서 돌아가게 될 것 같아 창고에서 두꺼운 비옷을 꺼내달라고 했던 건데. 그렇구나. 하라 선배도 버스를 놓쳤군요.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고 바로 출발했으면 탈 수 있었을 텐데. 평소에는 별로 떠들지도 않으면서 어째서 내 실수를 말하는 지금은 그렇게 나불거리는 거야. 하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 그렇게 됐다고 라며 끄덕거렸다. 그냥 여러 사정이 있었어. 어른의 사정이라고 말하려다가 그건 그것대로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 입을 다물기로 했다. 일단 회사에서 나왔다가 전에 포인트로 몰래 주문한 고급 구호 식량이 생각나 그걸 먹으려고 다시 돌아갔더니 선배와 직하가 구호 식량이 있는 비품 창고에서 섹스판을 보려 도로 나왔네요 라는 말은 역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 바에야 그냥 다 떠벌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오니키리가 어떤 남자인지 자세히는 모른다. 좌우간 키가 크고 굳이 따지자면 마른 편이지만 몸짓은 탄탄했다.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선지 도시락통이 컸다. 아직 미혼인지 혼자 산다고 했으니 도시락은 손수 쌀 것이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차를 자주 마셔서 오니키리가 외근을 나가지 않는 날에는 전기포트에 뜨거운 물을 2번씩 채운다. 회식은 1차까지만 간다. 하라보다 1살 어리고 말수가 적다. 일로 억지를 부리진 않지만 은근히 남을 믿지 않는 구석이 있어서 하라가 순조롭게 처리하고 있는 작업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몇 번이나 진행 상황을 묻곤 한다.
오니킬에 대해 아는 사실은 그게 전부다. 이름은 히로시라고 했던 것 같다. 자출을 하니까 싹쓸이 한 건지 아니면 값이 싸서 이득이라고 생각해 싹쓸이 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오니키리는 봉지는 3겹으로 싸주세요 하고 계산대 안쪽에 점원에게 부탁했다. 전부 담아서 그 위에 봉지를 씌운 다음 그걸 다시 봉지에 넣어주세요. 잦으면 안 되니까. 번거로울 텐데 죄송해요. 그걸 먹을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군침이 돌아요. 닭튀김 맛있죠. 점원도 오니키리의 마음을 안다는 듯 태연히 맞장구를 쳤다. 태평하게 뭐야 하고 얼굴을 찌푸리며 하라는 우비 코너에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감자튀김이 눅눅해질까 걱정이네요. 오븐 토스터로 데우면은 70% 정도는 괜찮아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생선 그릴을 쓰면 좋아. 무심코 대화에 끼어들고 말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점원과 오니키리는 동시에 하라 쪽을 돌아보더니 바로 자기들끼리 나누던 대화로 돌아갔다. 너희 대체 뭐야? 하라는 별로 그럴 일도 아닌데 발을 동동 구르며 화를 내고 싶었다. 계산을 끝낸 오니키리가 하라 옆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이 녀석도 우비를 사려는 건가? 하라는 견제하듯이 그가 우비를 보지 못하도록 선반을 가로막고 섰다. 하라 선배. 왜? 오니키리 쪽은 보지 않고 짧은 말에 무시를 담아 대답했다. 다리 못 건넌다는 거 알고 계세요? 뭐? 왜? 금세 감정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까 갔었는데 사고가 났나 봐요. 연쇄 추돌 사고로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가서 견인해 가는데 40분은 더 걸릴 거라며 경찰이 쫓아내던데요. 거짓말! 진짠데요. 이 자식, 척수 반사 같은 대꾸에 일일이 반응하다니 괜히 화가 났다. 오니키리는 그런 하라의 짜증스러운 기분에도 아랑곳 없이 담담히 설명했다. 그래서 북쪽 다리를 이용하라더군요. 창고 거리 쪽이요. 하라 선배는 사무실에만 계시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몰라. 설마 이 녀석하고 동행해야 하는 건가? 편의점에 들른 게 잘못이었나? 하지만 비옷이 필요한데 어쩌면 좋았단 말인가. 애초에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버스 정장으로 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저 문 닫을 건데요 라는 점원의 말이 들렸다. 하라가 도착했을 때는 열려있던 창문에도 셔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하라는 잠깐만 하고 비옷 2개를 손에 들고 계산대로 달려갔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는 사이 가게 안을 휘휘 둘러보던 하라는 온장고를 가리키며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주문했다. 홍차하고 옥로 녹차하고 생강 벌꿀 레몬이라고 쓰인 저것도 주세요. 벌꿀 레몬은 2개요. 점원은 하라가 말한 대로 온장고에서 음료 캔과 페트병을 꺼냈다. 1개만 사면 금방 식지만 여러 개를 사면 서로 뭉쳐 온기가 오래 갈 거라는 계산이었다. 목은 딱히 마르지 않았지만 제 것도 3겹으로, 아니 4겹으로 싸주세요.
간척지 북쪽에는 온통 창고뿐이었다. 사카키가 일하는 부서는 제품 지원이 주 업무라 창고를 쓸 일이 없기에 이쪽에는 와본 적이 없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간척지 북쪽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트럭만 다닌다는 말은 들었다. 미쓰구는 의외로 이 주변을 꿰고 있어. 다리는 저쪽 5분만 가면 보일 거야 하고 정확하게 말했다. 잘하네. 뭐라고 하지? 가끔 탐험하러 오거든. 보기 드문 회사의 자판기도 있고 다니는 트럭도 다양해서 꽤 재미있어. 회사원은 그럴 시간이 없는데. 우리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놀러 오는 거야. 미쓰고는 사카키의 말에 코웃음이라도 칠 기세로 목을 움츠리며 쌀쌀맞게 반박했다. 사카키는 미안해라고 말하려다 그리 잘못한 것도 아닌 듯해 그만두었다. 다만 자신이 저 나이 때 그랬듯이 미쓰고도 스스로를 어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 어른 쪽에서 세상을 가르면 싫어한다는 것만 마음에 새겨 넣었다. 아들도 그럴까? 그렇다면 더욱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야기를 멈추자 풍경이 눈에 잘 들어왔다. 비가 쏟아지는 고요한 창고 거리는 바라보기만 해도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자꾸 이 풍경이 어떤 영화나 게임의 오프닝 화면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그런 영화나 게임이 실제 풍경을 사용한 화면이라는 것이 묘했다. 그냥 영화 로켓에 들었으면 좋을 텐데. 미쓰고는 사카키의 혼잣말을 놓치지 않고 뭐? 하고 세된 음성으로 물었다. 간척지를 관리하는 회사가 여기를 영화 촬영지로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했어. 미쓰고는 자기가 물어봐 놓고 과연 제대로 이해했나 싶은 멍한 표정으로 아 하는 소리만 흘렸다. 평소 도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커다란 트럭과 영업용 차량인지 노란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사카키와 미쓰구의 옆을 지나갔다. 자동차는 똑바로 북쪽 다리를 향해 달려갔다. 사카키가 평소 이용하는 남쪽 다리가 더 크긴 하지만 지금 건너려는 북쪽 다리도 제법 컸다. 스쳐 지나가는 차는 전부 트럭이었고 뒤에서 추월해가는 차량 중에 간간히 일반 승용차가 있는 정도였다. 동행인은 한 명도 없다. 차량 안에는 분명 사람이 타고 있을 텐데. 사카키는 왠지 간척지에 그와 미쓰고 단둘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굉장해. 이쪽도 굉장하다. 미쓰고는 흥분해서 다리 경사면을 가리켰다. 비는 아까보다 더 기세가 사나워져 작은 동물은 대번에 빠져 죽고도 남을 물살이 땅을 훑으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사카키는 자신이 몹시 작은 존재로 느껴졌다. 그들보다 훨씬 커다란 종족이 어떤 장치 속에 그들을 집어넣고 물을 틀어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만 같았다. 납셔 보실까? 미쓰고는 연극을 하는 듯이 힘차게 한 팔을 휘둘렀다. 사카키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몰라 뭐 하고 어중간하게 동의하면서 다리 가장자리의 인도에 발을 내딛었다. 가죽 구두에 빗물이 들어차 철버덕거리는 감촉이 불쾌했다. 양말을 벗고 싶었지만 맨발이면 구두 속에서 발이 미끄러져 더 불쾌할 듯해 마음을 접고 그대로 걸었다. 바지 밑단에 스민 비의 얼룩이 허벅지 중간까지 퍼졌다.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벗을 수도 없어 이제는 신경을 끊음으로써 자신을 속이려 했다. 반바지를 입은 미쓰고는 젖은 바지가 주는 불쾌함과는 인연이 없어 보여 부러웠다. 한절기라지만 양복 안에 긴팔 커터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자신과 낙낙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미쓰고가 함께 걷고 있다니 기분이 묘했다. 체면을 차리기보다는 날씨에 맞게 근무복을 정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 새삼 생각했다. 하지만 양복을 입지 않아도 되면 또 누군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딘가에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번거로운 드레스 코드가 생길 것이다. 지긋지긋하다. 반걸음 앞서 걷는 미쓰고의 나이가 순수하게 부러웠다. 미쓰고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다리의 완만한 비탈을 올라갔다. 그러면서 굉장해, 굉장해 하고 사카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도 아닌 그저 입에서 나오는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뭐가 굉장하다는 걸까? 사카키는 바다 쪽에 시선을 던졌다. 바다 표면은 몹시 거칠었지만 다리와는 10m 이상 떨어져 있어 다리가 바다에 잠길 우려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교각을 올가매듯 들이치는 파도에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불어난 기운이 넘실거렸다. 다리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미쓰고에게도 말하자 아 하고 한참 생각에 잠겨 걸어가다가 아 흔들리네 흔들려 하고 흥분한 기색으로 맞장구 쳤다. 앞쪽이 아니라 옆쪽을 바라보며 걷는 미쓰고처럼 사카키도 바다 쪽을 보며 걸었다. 건너편 공장지대의 어두운 상공에 번개가 번뜩였다. 땅 위에 박힌 것처럼 무수히 늘어선 굴뚝 밑으로 땅을 기어가듯 납작하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공장과 창고들 때문에 건너편은 마치 마계 도시처럼 보였다. 빗소리에 섞여 신음 같은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다리가 한층 더 크게 흔들렸다. 건물이 통째로 달려오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커다란 트럭이 지나갔다. 저 트럭에 사람이 타고 있다니 거짓말 같았다. 지나가는 차가 크면 클수록 심하게 흔들리나 보네. 그러게. 미쓰고의 말은 사카키를 향한 게 아닌 것 같았지만 똑같은 생각을 떠올린 터라 동의했다. 잠깐 침묵했을 뿐인데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한 기분이다. 일단 말을 나누자 계속 말을 붙이는 게 나을 듯해. 왜 집에 놀러 가고 싶어? 날이 이런데
학원에서 재워주지 않아? 하고 스스로도 정말 궁금한지 아리송한 질문을 했다. 자고 가려는 선생님은 있었지만 학생은 없었어. 뭐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친구가 빌려준 축구 경기 DVD를 꼭 보고 싶어서. 어머니도 보고 싶다고 했고. 어디랑 어디 시합인데? 인터 밀란 대 AC 밀란. 어느 쪽을 응원해? 인터 밀란. 당연하잖아. 나 같으면 유토가 있는데. 미스군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사카키를 올려다보며 눈을 부릅떴다. 우리 어머니는 사네티가 좋대. 이상적인 남편감이래. 아버지는 관심 없으시대? 아버지 없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미스군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사카키는 꼬치꼬치 캐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괜찮다니까 하고 미스군은 아줌마처럼 한 손을 내저으며 사카키를 달랬다. 우리 집도 이혼했으면서 그만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는 어떠냐고 묻고 말았네. 나도 아직 멀었어. 회사에도 이혼 경력이 있는 베테랑 격리 여직원이 있다. 사카키는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 중에는 한 회사 직원으로서 그녀에게 일반적인 관심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지, 부모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적극적으로 말을 걸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부모, 특히 아버지가 빠진 가정은 주변에 많다. 헤어진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아저씨도 부모님이 헤어졌어? 내가 헤어졌어. 그렇구나. 아까 헤어진 부인이라고 했지? 아이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따로 살게 됐어. 그거 참. 확실한 의견을 말하지 않고 맞장구로 넘기려는 말투가 세상사에 달관한 척하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자기는 가정이라는 것과 처음부터 인연이 없다는 듯이. 내 아들도 저만한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될까? 내일 일찍 만나러 가. 그래서 나도 회사에서 안 자는 거야. 사카키는 들을 테면 듣고 말 테면 말라는 듯이 이 호우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미스군은 관심이 없는지 사카키의 말에 아무 대꾸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파랄이 우산을 때리는 빗소리로 바뀌어갔다. 나머지는 바람 소리와 파도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시간이 흐를수록 빗방울이 알알이 커지는지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파친코 기계에 구슬이 나오는 구멍에 귀를 집어넣은 기분이었다. 아들은 몇 살인데? 한참 입을 다물고 있던 미스구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3살. 한참 귀여울 때네. 미쓰고가 자신은 이미 아이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 보기에는 아직 충분히 어린아이인데. 선물을 샀어. 스타워즈 팝업 북. 진짜 굉장해.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그림이 확 튀어나오는 것도 굉장하지만 구석에 있는 그림들도 자꾸 펼쳐보게 돼. 뭐에 홀린 것처럼. 3살짜리 애한테 스타워즈 같은 걸 보여주면 무서워하지 않아? 글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나왔을까? 하지만 남자애인데. 나도 굳이 따지자면 스타워즈가 더 좋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이제는 빗소리를 귓속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뭉쳐 널쩍한 물줄기를 이루고 발수성 천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 비가 무겁다. 사카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세상의 끝에서는 바다가 나락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다. 자신의 머리 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까는 몸이 작아진 기분이었는데 사카키는 이런 묘한 감각들이 의아하기만 했다. 아, 그래도 괜찮아. 역시 선물은 좋으니까. 다시 입을 연 미쓰고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일을 안 해서 부모님이 헤어졌어. 일하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다니 어머니는 바보 같아. 이제는 다 지난 얘기지만. 미안해. 사카키는 반사적으로 사과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무책임하게 관계를 맺는 어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자신을 철저하게 비판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집이 엉망으로 망가지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데 아이는 무조건 휘말린다. 왜 아저씨가 사과해? 항상 생각하거든. 부모가 헤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미안하다고. 영문을 모르겠네 하고 퉁명스럽게 중얼거리던 미쓰고는 사카키를 쏘아보았다. 아저씨, 혹시 부인이나 아이를 때리기라도 했어? 아니. 바람 피웠어? 아니. 일도 하고 행패도 부리지 않고 바람도 안 피웠는데 헤어진 거야? 어른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말하는 미쓰고는 아직 키는 작아도 어른처럼 보였다. 차분하다. 부하 직원으로 두면 믿음직하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성격 차이라는 게 있던데 혹시 그거야?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남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인가? 집에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모로 맞지 않았어. 집을 고르는 일부터 처갓집 관계까지. 헤어진 아내의 친정은 유복했고 사카키의 집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내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도 고속도로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친정에 뻔질나게 드나들었고, 사카키가 집에 부하 직원을 데려오면 사카키의 벌이가 시원찮다고 불평을 했다. 집을 사려고 의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내는 더는 못 참겠다고 했다. 사카키는 통근 교통편이 편리하고 아이 방이 넓은 대신 다소 변두리에 있는 방 3개짜리 중고주택을 원했고, 아내는 도심의 방 2개짜리 신축 고층 맨션이 아니면 싫다고 했다. 당신이 제안한 집은 고속열차가 서는 역까지 너무 멀다. 당신 때문에 친정에서 떨어져 사는 것이니 하다못해 번화가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게 아내의 주장이었다. 일하러 나가는 사카키는 집안에 갇히는 고통을 모른다고도 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딱히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카키를 위해 집안일을 한다. 자신의 인생은 그저 그뿐이다 라고 했다. 아들이 자라면 시간제로 일을 하면 되고 정규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집안일은 분담하자. 사카키는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아내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듯 했다. 금전적 가치관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헤어진 아내가 이렇게나 사고방식이 다른 그와 결혼할 생각을 했던 것은 30살이 넘어 초조했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고령 출산의 부담을 자주 이야기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40 초반인 것과 중반인 것은 천지 차이라며,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 식겁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자기가 그렇게 되기도 싫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아내를 보며 그녀의 모성에 이따금 본능적인 의문을 느끼기도 했다. 재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카키와 그녀보다 5살 어린 남자와 친정 근처에서 즐겁게 살 거라고 했다. 잘 모르겠지만 아저씨네 아들이 스타워즈 그림책을 좋아하길 빌어줄게. 그래. 다리가 희미하게 흔들린 듯 했다. 밀려든 파도가 교각을 끌어안으려고 무수히 많은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